참미수님, 우리 배은하 신부님과 김영진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58회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영진 신부님 신학교 얘기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기도 했지만은 그때는 정말 뭐 저 어렸을 때도 변소라고 했지 화장실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수세식으로 정말 기가 막힌 시설에서 살고 있고, 그때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감사의 그런 삶의 방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도 또 종교인들도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철학 인문학자들도 그런 면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뭐 하루에 18,000명 정도 확진이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하루에 2,000명 정도 확진된다 그러고,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 확진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2,000명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2만에서 한 5만 명 정도는 지금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2만에서 5만 명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방역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데 그게 뚫린 숫자가 2,000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한 5만 명은 지금 이거 보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는 뭐 우리 시부님 세 분 다 이제 백신 맞으시고, 저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백신도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도 신학교 생활할 때 막 뭐 동상 걸리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상이 어떻게 걸리셨어요? 동상이 어떻게 뭐 어릴 때부터 네. 뭐 원래 손가락이 다 네. 동상이 걸리는데 네. 이게 추운 데서 찬물로 네. 계속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니까. 세수하고 발 닦고 하면 그냥 풀리질 않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 발가락이. 그래서 뚱뚱 부어 올라가지고 달아오르면 나중에 이제 가려워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고 진물까지 나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한참 고생했어요, 사실. 저는 사실은 우리 신학생들한테 죄스러웠던 게 있는데, 저도 이제 84년도 수원신학교 1회 입학생인데, 그때 우리 불 안 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우니까 양말 2개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신발, 이게 털 신발, 그거를 이제 신고 이제 자다가 이제 좀 땀이 촉촉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미사를 가면은 성당은 영하 20도 막 그러니까 발에 얼음이 배기는 거예요. 네, 얼음이 배고갖고 애들이 퉁퉁 먹었고, 근데 그 털 신발을 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제 외부에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털 신발을 이제 사다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갖고 애들 얼음에 발에 얼음 배기게 한 게 항상 미안해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동료 신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부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잠비아 신학교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지는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가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마치고 그 아름다운 최양업 기념성당에 냉난방이 안 된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한 학기 수업료다 생각하시고 냉난방 설치 운동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번호, 계좌번호는 아래 상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잘 되어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순례자들이 행복하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미사 참여와 순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론 성지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황사영 알렉시오와 장주기 요셉 성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황사영 알렉시오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엄연히 베론 교우촌에서 조선 천주교를 구하려고 쓴 백서와 황사영 성조에 대해서 배은하 신부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배론 성지가 이제 역사적으로 4가지 정도. 네. 초창기 교우촌,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교우들이 교우촌. 숨어서 살았던 교우촌으로서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1801년에 이 황사영 알렉시오가 그 배론으로 숨어들어서 네. 토굴 속에서 네. 백서를 써서 그걸로 발각이 돼서 끌려가 순교하게 된 황사영 네. 백서 사건.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성요셉 신학교가 생겨나서 10여 년 동안 운영된 곳.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우리나라 2번째 사제이신 그렇죠. 최양업 신부님이 네. 묻혀 계신 곳. 네, 네. 이렇게 이제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의미죠. 예,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해서 그렇죠. 우리 한국 한국 교회사를 교회사를 알려면 배론 성지를 모르고는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할 만큼 그 시대의 네. 사건들이 다 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서도 시대에 따른 그 문화적인 이야기와 박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네. 이 황사용 순교자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분이다. 그렇죠. 특별하죠. 정말 특별한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분의 생애를 간단히 이렇게 돌아보면 1775년 한 서울 아현에서 맞아요. 아현에서 정팔품 휘릉 별검을 지낸 황석범과 이윤혜 사이에서 유복자요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3대 독자까지 예. 난 몰랐네. 네, 그래요. 본가는 창원이고 자는 덕소고, 그래서 이제 1790년에 그 유명한 증광시 진사시에 급제를 하게 돼서 약관 16살의 나이에 진사시에 급제를 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정조 임금이 그를 탐내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이 탑전으로 불러 올려서 두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를 했는데, 그는 이를 큰 영광으로 여겨서 늘 자주색 비단천을 그 팔을 목에 잡아준 손에 감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황사영이 정약용의 큰형 정약현의 딸 정명년 정난주라고도 하는데 그 마리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고 나서는 셋째 처숙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알렉시오라는 본명을 갖고 주문모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신앙을 한번 갖게 된 다음에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임금님, 그건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의 임금의 신하가 아니라 하느님의 신하가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그렇죠. 그 후부터는 세상 부귀와 권세를 탐하지 않고, 정조 임금이 네 아직 어리니 나이 20이 되면 오면 큰일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벼슬길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을 전파하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황사영이 나가면 그 얼굴의 수염이 굉장히 탐스러웠다 그러고, 그 임금이 잡아준 그 팔목을 어수라고 그러죠. 부르는데 그 팔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황사영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황사영은 당당하게 이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에게 정조 임금이 이제 1800년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듬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황사영은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숨어 지내다가 상복으로 변장을 하고 이상주라고 변명을 한 다음에 탐스러운 수염도 깎아버리고, 헌헌장부라고 그 깎아버리고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서 충북 제천 배론 골짜기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옹기점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1800년대만 해도 이 배론이 이미 유명한 교우촌으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렇죠. 많이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제 김한빈이라고 포수가 있었어요. 그 정약종에 말하자면 일을 하고 봐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디에
신자들이 살고 숨어 지내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김한빈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베론으로 숨어들어서 김규동이의 집에 옹기구를 가장한 토굴을 만들고 거기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던 도중에 주문모 신부님도 또 정약종 등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가 되고 결국 정약용이 황사영이 말하자면 베론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자로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사실도 얘기했기 때문에 알려져서 결국은 그곳에서 황사영은 주무모 신부님과 정약종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살고 전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굴 속에 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로 62cm, 세로 38cm 되는 명주천에다가 해서체에 가는 글씨로 122줄 13,384자나 되는 편지를 정성 들여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편지 보니까. 그 백서에는 첫째 신유박해 당시의 교세, 그 다음에 주무모 신부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순교자들의 약전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박해의 원인이 뭐냐? 이건 순전히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당파 싸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시파와 벽파가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면서 이제 사도세자의 일어났다. 죽음으로부터 그렇죠. 거의 시작했다고 갈라진 게 시파 벽파니까. 예.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박해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양 함선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하는 정복해달라는 게 아니라 포만 좀 싸달라고 그러죠. 하기만 하면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나라에도 굉장히 큰 복음이 전해지고 큰 복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될 수 절대로 있는데 피해는 주지 말도록 그 글이 있어요. 절대 피해 주지 말라고. 절대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의 음력 10월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 편에 옷에 꿰매가지고 명주천에 왔었기 때문에 보내려고 한 건데 구비와 주교님에게 보내려고 한 건데 안타깝게 이 편지가 전해지기도 전에 가지고 가기로 했던 옥천이와 황심이 먼저 체포되고 황사영도 베론에 숨어 있다가 탈로가 나서 백서가 작성된 지 한 일주일 후인 9월 29일 음력으로 체포되어서 백서는 압수되고 그는 포도청을 거쳐 의금부로 압송되고 23일간의 준엄한 취조를 받은 후에 1801년 11월 5일 대역부도 죄인으로 극형인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집에 가사는 몰수되고 늙은 어머니 이윤혜는 거제도로. 아내 정명년 마리아 정난주 마리아는 제주도 모슬포로 2살박이 외아들 황경하는 추자도로 유배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되게 되는 거죠. 황사영의 직계 후손은 의외로 추자도에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죠. 황사영이 정난주 마리아와 그 키운 집안의 이름이 오씨라고 그래갖고 황씨하고 오씨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하죠. 안 한다고 그러죠. 황경한이 이제 역적의 아들임에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지지 않고 노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곳으로 이제 보내졌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도로 가면서 이 호송 관원들을 매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관가에 넘기지 않고 바위 섬에다가 포대게 싸가지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죽어서 수장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두고 가는데 마침 그 포구 근처에 오시성을 가진 어부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해가지고 그 집에서 데려다 키워가지고 이제 오시네와 황시네가 이제까지 한 집안으로 친부자 사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사영의 4대째 되는 손자가 징용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의 아들인 황사영의 5대손은 도쿄에서 외국어 학원 원장으로 지내다가 사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베론 성지에 그 황사영 순교자 현양탑 앞에 그 황사영 동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분이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북한에
일본에 살면서 북한애가 만들어가지고 배로 이걸 부산으로 해가지고 들여와서 배론까지 갔다가 다시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세웠었는데 그런 사연이 또 있습니다. 아, 예. 아우, 내가 또 몰랐던 사실 또 알았네.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론 성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장주기 요셉 성인입니다. 이 장주기 요셉 성인은 우리 요당이라고 그 장주기 요셉 성인의 그 태어난 성지 수원교구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용훈 주교님하고 인연이 있는 그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래갖고 이용훈 주교님이 요당리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시는지.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신 거죠. 장주기 요셉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진 신부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장주기 요셉 성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준비하면서 기뻤습니다. 예. 장주기 요셉은 1866년 잡히시기 전에 그냥 장회장 혹은 장낙서 요셉 회장으로만 불렸는데 장주기라는 이름은 잡히고 나서 드러난 관명이었다고 합니다. 장주기 요셉 성인은 수원 다만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화성시 정남면 관양리에서 또 수원 느지지 현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태어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양리에서 정남 관양리에서 태어나셔서 양감면 요당리로 가셔서 사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특히 한문에 뛰어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즉 요당리에서 1843년 이후에 배론에서 살면서 배론 공소회장과 배론 신학교를 관리하는 일을 하시다가 1866년 3월 20일 충청도 수영 오늘날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아까 배시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갈래 신부 순교 보고서를 보고 했는데 장주기 요셉은 갈렙 신부 순교 보고서에 의하면 26세 때인 1828년 위독한 병에 걸려서 최용련이라는 분에게 대세를 받았고 후에 한국 선교자 두 번째 신부인 유방제 신부에게서 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영세 후 형수 바르바라의 덕택으로 아내와 네 자녀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주기 요셉은 천주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 신앙심이 진실하며 매사에 신중한 것을 보고 1839년에 순교한 모방신부님이 1836년에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그분을 회장으로 뽑았다고 그 갈렙 신부 순교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주기 요셉 성인은 죽을 때까지 회장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셨다. 꽤 오래 사셨죠? 그러니까 1803년에 태어나셔서 18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3년 꽤 오래 사신 거예요. 우리 나이는 64세죠. 그가 얼마나 열심한 교우였던지 당시의 교우들은 그에 대해서 저런 분은 또다시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해 때문에 4번이나 산골로 피해서 살다가 배론이라는 조그만 골짜기에 자리 잡고 살았을 때는 가산이 다 망가져서 가족들도 살기가 힘들었는데 1855년 메스트로 신부님이 예교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와서 신학교를 세웠을 때 아까도 두 분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신학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요. 청소도 하고 한문도 가르치시고 집도 내놓으시고
메스트로 신부님은 뒷바라지를 다 베론 그렇죠. 베론 그 장주기 집 옆에 네. 장주기 집 부속 건물 모양으로 신학교를 짓고 네. 프루티에 신부가 올 때까지 학생 3명과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특별히 그 장주기 요셉이 아주 극진히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프루티에 신부는 1856년에 푸티니콜라 신부가 올 때까지 그리고 푸티니콜라 신부가 오고 나서는 그 푸티니콜라 신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신학교를 프루티에 신부와 푸티니콜라 신부님이 이렇게 운영해 나갔다고 합니다. 네. 장주기는 명의상으로는 신학교 주인이었고 네. 실제로는 헌신적인 격리 책임자였다.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럽니다. 그런 신중하고도 솜씨 있는 운영으로 박해 시대 때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게 네. 신학교를 11년간이나 지속되도록 관리했다고 대단한 합니다. 거지. 그럼. 또 장주기 요셉은 이웃에 있는 교우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네. 신부님이 어디를 가실 때는 늘 함께 하셨고 특별히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위해서 신부님이 출타하실 때는 신부님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그렇죠. 마치 수도원의 수사처럼 네. 신부님을 보좌했다고 합니다. 박해로 여러 번의 이사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많아서 가세가 기울었지만 신학교에 봉사를 하니까 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도 예. 일체의 봉사를 안 받으시고. 그걸 거부하셨다고 해요. 그래. 1866년 3월 2일 포졸들이 배롱 골짜기를 접쳤을 때 그 동네를 다 떠나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네를 떠나가라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포졸들이 그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장주기 요셉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포졸이 제일 먼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장주기 요셉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 학교 집주인 장낙조요 하였답니다. 장낙소라고도 하였는데 장낙조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예. 그러면 너도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느냐? 같이 지냈다. 아주 용감이 있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장주기 요셉 회장이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순교의 영광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장주기 요셉은 신부님들과 같이 끌려가서 신부님들과 함께 순교하고자 했는데 프루티에 신부님이 장주기 요셉이 지역에 남아서 그렇죠. 신학교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우들도 돌보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포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일종의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주기 노인은 데려가지 마시오. 이 불쌍한 노인을 잡아다가 무얼 하겠어. 나이도 들었으니 제발로 무덤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오 하면서 포졸들을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포졸들이 장주기 요셉을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포졸들은 체포된 신부님들을 데리고 다음 날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장주기 요셉은 그 신부님들과 같이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포졸들이 이제 천주교인들이 도망간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면서 배를 채웠다고 해요. 1866년 3월 2일 신부님들은 제천 관하로 출발하였는데 기록에는 서울이라고 그러지만 제천 관하를 먼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장주기는 신부님들이 먼 길에 그 가시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그냥 가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를 타고 가시게 했다고도 하죠. 신부님들이 잡혀갈 때에 한 오리쯤 가다가 프루티에 신부님이 머리를 들어서 봤더니 먼 곳에 장주기 요셉이 소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천천히. 그래서 프루티에 신부님이 포졸들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저 노인을 그냥 놓아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 노인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포졸들이 장주기에게 가서
저기 저 신부님이 너 그냥 가라랜다, 돌아가라랜다. 그러니까 그 소를 내놓고 이걸 타고 네. 가시게 해달라. 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신부님의 명령에 순명을 했다고 네. 합니다. 어. 신학교에 돌아와서 닷새를 머물었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네. 베론에서 30리쯤 떨어진 노럴골에 살고 있는 어느 교집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100원면 화당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포졸들이 이미 그 동네에 와 있었는데 포졸들 대부분이 베론에서 신부님들을 체포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네. 장주기 요셉 회장을 보자 즉시 알아보고 네. 그를 체포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제천 관하로 끌고 갔는데 제천 관의 관장은 장주기 고소 내용을 들은 다음에 서울의 의견을 물었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묻기를 서양 신부들의 집주인이 여기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장주기가 정말 서양 신부들의 집주인이면 서울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배교시켜서 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관장은 장주기 요셉을 놓아줄 생각으로 네. 내가 정말 서양 신부들의 집주인이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집주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관장은 거짓말하지 마라. 집주인은 거기서 한문도 가르치던 이경주라고 하던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장주기 요셉이 아닙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이 씨는 그저 학교에서 선생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장은 풀어주고 싶었으나 당당하게 천주교 신자이고 서양 신부들의 집주인이라고 하자 서울에 연락해서 서울에서 포졸 4명이 와서 장주기를 압송해 갑니다. 네. 서울에서 온 포졸들이 천주교인들이 누워있는 제천 관하의 감옥에 와서 서울에 가게 된 자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장주기 요셉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다 그러면서 일어나니까 포졸들이 겁내지 마라. 우리가 서울에 잘 모시고 가겠다. 그러니까 장주기 요셉은 무엇이 무섭겠소? 그렇죠. 오히려 나는 원을 풀었어. 이렇게 맞아요. 당당하게 맞습니다. 장주기 했다고 요셉성이라면 합니다. 당당함이지, 당당함. 그래서 이제 서울 포도청에 갇힌 장주기 요셉은 문초와 고문을 받으면서 서양 신부의 집주인이 이경주이다. 그의 거처를 대라면서 고문을 할 때 끝까지 집주인이 나다. 그렇게 말했고 천주교를 배교하라고 하니까 10,000번을 죽여도 나는 배교할 수 없습니다. 이경주의 거처는 모르고 또 서양 신부들이 살던 집은 그건 분명히 내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장주기 요셉에게 사형언도가 내려졌고 장주기 요셉은 신부님들이 순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탁을 했답니다. 나도 같이 가서 죽게 해달라. 그래서 1866년 3월 24일 승정원 일기에 다음과 같은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청에 갇혀 있는 죄인들 W, 오메트로, 유행, 황석두, 장주기 도합 5명은 포졸들에게 넘겨져 충청도 수용으로 압송되었음을 국왕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조정에서는 본래 사남터에서 아까 배시무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사남터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고정임금 혼인 치를 예정이었기 때문에 충청도 수용으로 가서 1866년 3월 20일 처형되셨는데 사실은 수영 근처의 읍내에 가서 포졸들이 서울에서 끌고 온 그 사형수들을 이렇게 읍내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경시키면서 교훈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W 주교님께서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는 내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 하고 재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수용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
바로 순교하셨는데 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죽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장주기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장주기 요셉의 가족 친지들이 16명이나 순교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천주교회가 죽음으로 지켜진 교회임을 증명하는 가문이 또 장주기 요셉 성인의 가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황사영 알렉시오와 장주기 요셉 두 분은 황사영 알렉시오는 성인이 아직 못 됐어요. 장주기 요셉 성인은 성인이 됐고 뭐 성인이 되든 안 되든 너무나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순교를 원했던 신앙의 증거자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더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